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안에서 쓴소리를 도맡은 팀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잠시 뒤 조홍천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모시고 최근엔 또 어떤 쓴소리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커피 가격은 물론 4캔에 10,000원 하던 편의점 맥주도 사라질 것이라 전망입니다. 치솟는 물가 과연 어디까지 오르고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선 후보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오랜만에 같이 비전, 정책을 띄우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 급여를 주겠다는 공약 등을 내놨습니다. 국회에서는 새해 첫 본회의가 열려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전에도 경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오후에는 디지털 인재 관련 정책을 내놨다고요? 네, 이 후보는 박영선 디지털 혁신 대전환 위원장과 함께 무대에 서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력을 키워내는 게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라면서 미래 인재 양성 공약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인재의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취직 뒤에 일부만 갚도록 하는 휴먼 캐피털 제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디지털 대전환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또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경험하고 준비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든든한 방파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면서 세계 5강 경제대국을 향한 국가적 의제도 띄웠습니다.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등 4개 분야의 대전환과 공공금융개혁을 통해서 구체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의 신경제는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의 신경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후보는 인천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 참석해서는 이른바 젠더 갈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일부 정치인들이 한쪽에 편승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자신에게도 이대남이냐 이대녀를 양자택일하라는 요구가 많았다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른바 이대남 공약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들을 발표했죠. 네, 윤석열 후보는 공장에서 카페로 재탄생한 곳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들도 내놨는데요.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부모급여를 도입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내세워서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윤 후보는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방지책에 대한 질문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발사 조짐이 보일 때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하우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윤 후보는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방역관리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의 정책이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면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 소식도 간략히 보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진행 중이죠? 네, 지금 본회의가 열리는 중인데요. 먼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률 개정안이 조금 전 통과됐습니다. 이외에 정당 가입 나이를 현재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 경찰이 직무를 집행할 때 형사 책임을 줄여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이 곧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0분가량 만나서 2월 임시국회 추경 예산과 특검에 대해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이 편성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 역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대선이 이제 5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안에서 쓴소리 도맡은 이른바 레드팀이 있는데요. 이 레드팀은 지금 어떤 사안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대선 전국을 이분 모시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조응천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응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맡고 계신 레드팀, 이른바 쓴소리팀인데 이재명 후보가 언제 좀 도와달라고 하셨던 거죠? 원래 뭐 저하고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 사법고시 동기고 예. 좀 뭐 구체적인 날짜는 밝힐 수 없지만은 예전부터 알아보던 사이이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이심전심으로 그냥 그렇군요. 네. 쓴소리를 부탁할 정도면 이재명 후보가 조응천 의원을 상당히 믿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또 그간 또 저의 그 궤적이 또 별로 가리지 않고 네. 그냥 직설을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예, 그게 딱 맞겠다 그렇게 아마 후보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또 최근에 쓴소리를 하신 게 있습니까? 어떤 쓴소리 하셨습니까? 뭐 그거는 뭐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네. 뭐 현재까지 후보와 캠프 모두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렇게 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쓴소리라 하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쓴소리라 하면 이재명 후보에게 쓴소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쓴소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후보 본인이 사실은 가장 절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그런 시각을 입장을 놓치고 한쪽으로 좀 쏠려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럴 때 객관적인 마음을, 객관적인 자세를 네. 견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정치를 하다 보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특히 이제 국민을 바라봐야 될 시점에 한쪽 지지층, 한쪽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쓴소리를 해주신다는 네,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또 혹은 또 초조감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초조감이 생길 때는 또 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건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예. 네, 너무 초조해하지 않도록 그렇군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조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한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그때 메모드급 선대위 출범하고 나서 네.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약 좀 2위를 계속 달렸었잖아요. 네, 네. 그때 좀 상당히 좀 초조해 하셨습니까? 예. 뭐 별로 초조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역대 선거를 보면은 뭐 여러 번의 출렁거림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후보 그때 저쪽에는 아직 국민의힘은 후보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유력한 후보를 한 2명 정도로 놓고 봤을 때 후보 자신의 그 자질로 봤을 때는 우리 후보의 그 자질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걸 저희가 뭐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정해지기만 한다면 예. 금방 우열은 가려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예, 있었군요. 그런 자신감은 예. 저희가 뭐 꽉 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행보, 각종 공약 발표, 어떤 사안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쓴소리를 하지 않을 정도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정책적인 거는 뭐 국민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그냥 보고 외우는 것도 아니고 예. 오랜 고심의
그 사고의 결과다라는 네.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막힘이 없이 술술 나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대선 전국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박스권이란 것이 되게 네. 역대 선거 보면 선거 2달 전에 30% 후반 혹은 40% 초반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과거 대선 때 예, 역대 2달 전과 선거에서요. 비교하면 예, 그걸 약간 비틀어서 보면은 예, 예. 뒤집어 보면은 박스권이다. 그거는 안정적이다라고 안정적이다. 얘기할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30일 안쪽으로 지나면서 결집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40%를 돌파하기 시작하죠. 네. 올해 같으면은 아마 구정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40%는 치고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구정이 지나면 대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네네,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때쯤 되면 지지율이 흔히 말하는 40% 이상을 뚫고 네, 올라갈 수 있을 네. 것이다. 그러니까 과연 뭐 어느 후보가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후보인가, 예.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후보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안까지 포함해서 예, 예. 그게 계속 차곡차곡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한 30일 정도 남겨진 한 구정 무렵 네. 또 구정 직후에는 예, 예. 이제 그게 아마 현실화가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강세를 국민의힘 선대위의 분열 갈등 영향이 좀 컸다. 그리고 동시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반등도 역시 그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윤석열 후보 쪽 지지율이 빠진 것은 네. 거의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예, 그 단순 지지율 저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만 보면 두고 그렇게 보면 나옵니까? 거의 안철수 후보 예. 쪽으로 갔다고 봐야 돼요. 네. 우리 후보 쪽은 아주 미세하게 뭐 조금밖에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봐서는. 예, 예. 근데 과연 그러면 그게 안철수 후보 쪽에 그냥 머무를 것이냐? 그건 또 조금 두고 봐야 될 것인데 네.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댐 혹은 뭐 정거장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판단을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뭐 예. 정책이나 뭐 능력, 미래와 비전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때 이탈했던 그 지지 세력들을 예, 예. 뭐 상당수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바로 이 자리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곧 회복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 뭐 지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안철수 후보로 이동했던 그런 지지층이 다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저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3대 리스크가 3대 리스크 때문이다. 한꺼번에 겹친 퍼펙트 스톰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 후보자 본인, 배우자, 또 네. 선대위의 리스크,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예. 일단은 선대위 리스크를 응급조치로 봉합을 했죠. 반창고 봉합을 했던 겁니다. 반창고 예. 공업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배우자 리스크도 후보자 본인 때문에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배우자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예. 선대위 리스크도 후보자 본인 때문에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선대위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후보자가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했거든요. 결국 후보자 본인이 문제입니다. 예. 후보자 본인 리스크가 계속 상존하는 한은 지금 선대위 리스크를 어느 정도 봉합을 해서 네. 하방을 저지는 했을지언정 과연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는 것이냐 그거를 보장하기는 힘들다. 그건 예. 두고 봐야 알겠다라고 그렇군요. 그럼 말씀드리고 이준석 대표의 싶습니다. 생각과는 좀 다른 거네요. 예, 그건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예, 두고 그래서 봐야 지금 알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멸공과 같은 저 색깔론 예.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또
뭐 7자 공약. 페이스북에 7자 공약, 뭐 최근에 여성가족부 폐지, 뭐 이런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예. 그 굉장히 레디컬한 저 급진적인 뭐 그런 공약도 지금 하고 있죠. 예, 예. 그게 후보의 그 실수, 뭐 실언의 위험성은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갈라치기를 통해서 굉장히 이게 양날의 검인데 네. 그렇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지지율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극약 처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는 이길 것 같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세상 일에 어떻게 자신 있겠냐, 천지개벽 2주 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던데 네네. 천지개벽 2주 만에 이루어졌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게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지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은 뭐 최선을 다하고 민심의 바다에 몸을 맡기면 예, 예. 뭐 될 것 아니냐. 그냥 최선만 다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뭐 이해를 알겠습니다.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네. 받아들이고 있다. 네. 그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공약 앞서 이제 7자짜리 짧은 공약을 내놨는데 이게 갈라치기 공약 같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건 뭐 몇 차례 네.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성평등 가족부 예. 뭐 이런 걸로 좀 개편을 해야 된다. 네. 근데 정치권이 청년들의 그 페미니즘, 반페미니즘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 갈려가지고 갈등하게 된 그 근본 원인 네. 그거를 치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각 갈등을 극대화하면서 그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표 계산을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네. 정치인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여가부 폐지라든가 예. 뭐 사명 월급 뭐 200만 원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좋은 공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부모 급여 오늘 출생한 아이를 두는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겠다라는 이 부모 급여 윤석열 후보 공약인데 어떻게 보세요? 모든 공약에 대해서는 재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네. 기존의 제도 혹은 법과의 정합성 같은 것도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은 뭐 귀가 솔깃하고 이거 좋겠네라고 해가지고 그거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구 던진다면은 그 나중에 자기가 내놓은 공약과 공약끼리 서로 충돌을 해서 네. 서로 모순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이대남 이대녀 해서 젠더 갈등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최근에 보면 이제 여성 CEO 간담회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가졌죠. 어제였죠. 네. 예. 이걸 보면 이제 남성 또 CEO를 간담회로 예정돼 있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결국은 여성과 남성, 청년들이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예. 일부 사이트를 중심으로 그런 게 좀 있지요. 네네.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저성장 때문입니다. 예, 저성장 때문에 기회가 부족하고 또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파이가 적은데 그걸 나눠 먹어야 되고 또 나는 군대 가는데 너는 뭐 해? 나는 출산을 하는데 너는 뭐 해? 예, 서로를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거를 그래 말이야,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서로 분노를 증폭시키고 서로 그걸 갈등을 증폭시켜 가지고 그걸 우군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이때까지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그렇군요.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전략은 하지 않겠다, 취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령 이대남 쪽에서 저기는 그 극패미야. 네. 왜 그 극패미 얘기를 듣니? 라고 했을 때 그럼 극패미는 국민이 아니냐.
극팸이라고 당신들이 주장을 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취할 게 있으면 취하고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입장이죠. 근데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공약을 내면서 충치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충치인지도 모른 채 생리발 뽑으려 하는 것이냐라는 입장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좋은 치과 의사가 충치를 다 뽑는 의사는 아닙니다. 충치라고 다 뽑으면 결국은 다 틀려야 되죠. 네. 엑스레이도 해보고 네. 뭐 신경치료도 하고 충치를 뽑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 뽑는 게 충치입니다. 그럼 일단 여성가족부의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지금 저 왜 그러면 남성분은 없느냐라는 그에 예. 대한 정말 그 단편적인 그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이라는 이름을 빼고 성평등 가족부로 하자. 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있고 네. 또 저 다문화 가정 문제가 지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또 다문화 이민 이런 문제까지 포괄하는 그런 기능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대장동 관련 첫 재판이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에 보면 김만배 씨 등 이제 연루자들의 이재명 시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이다라는 언급을 해서 지금 주목이 되는데 이런 뭐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주장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도 뭐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각 피고인들은 자기의 법률적 이익에 따라 가지고 뭐 치열하게 그 주장을 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사실은 대장동 문제는 사실은 지금 택지 개발 문제와 아파트 건설 및 분양 문제가 서로 분리가 되지 않고 혼용돼 가지고 막 섞여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예. 대장동 개발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택지 개발 문제입니다. 택지 개발. 예. 그리고 성남시의 당시의 입장으로서는 당시의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네. 우선적으로 확정 이익을 확보하겠다라고 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배임으로 예. 정책 판단인데요. 근데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거기다가 아파트 분양 이익까지 얹혀가지고 뭐 니네들 왜 이렇게 이익이 많냐? 핵심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왜 넣지 않았느냐. 그걸 그 부분입니다. 하려면은 예. 그러면은 초과 손실이 났을 때 그러면 같이 부담을 지게 하는 그것까지 같이 넣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식으로 따지면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같은 똑같은 그 문제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공택지 개발은 LH가 하죠. 네네. LH 사장이 택지 개발하고 민간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택지를 줍니다. 네네. 그 이후에 경기가 좋아가지고 그 민간 건설업자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LH 사장이 배임에 다 걸립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단일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야권. 네네. 네. 야권 후보 단일화 이야기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로 하느냐 안철수 후보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보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좀 더 불리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로도 만약에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다면 아무리 윤 후보가 지지율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단순 지지율 자체로만 보면 안철수 후보의 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소속 의원 숫자만 해도 106명 대 3명입니다. 네. 당원 숫자가 아마 수십 배가 차이가 날 겁니다. 어렵다고 윤석열 보시는 거군요. 후보가 훨씬 더 강력하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 안철수 후보와 정책연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5%까지 나오고 또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또 이재명 후보보다 앞서는 조사가 나오니까 오늘 강병원 최고위원이 윤석열 아바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뭐 예의주시를 해야죠. 네.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뭐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라고 해서 좀 혼미스러웠는데 또 임박해에서는 다시 단일화로 들어가지고 또 이 무슨 장난을 치려고 하나. 네. 이 국민의 입장에서 좀 저 대선을 좀 우리가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딴 거 없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말 이 대한민국 미래를 확 바꿔서 대전환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세력이다. 또 이재명이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대통령이다. 그걸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국민들께 인정받게 받는 그 전략 외에는 뭐 다른 전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 조응천 의원께 이재명 후보에게 쓴소리 무슨 쓴소리 했는지 좀 들어보려고 모셨는데 그건 저녁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이라서 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들을 수 있으면 듣겠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경기 화성시 한 야산에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가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신준명 기자. 네, 경기 화성시 정남면의 야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공군 10 전투비행단 소속 F-52 전투기 한 대가 이곳 태봉산 자락에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전투기에는 불이 붙어서 현재는 불길이 크지 않아 지금은 모두 진화된 상태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를 찾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 군 병력이 수색 작업을 진행했는데 조금 전 순직한 상태로 발견돼서 현재는 수습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1시 44분쯤입니다. 무언가 떨어졌고 불꽃이 보인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쾅하는 큰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공군은 이 전투기가 기지를 이륙해 상승 중에 추락했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한 곳은 민간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다행히 민가가 없는 야산에 떨어져서 현재 민간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락한 전투기에는 무기가 탑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때 현장에 나와 있는 군 관계자가 불발탄 안전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찰과 소방의 수색과 접근을 잠시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추락한 F-5 전투기는 이전에도 추락 사고가 있었던 기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추락한 F-52 전투기는 1970년대 미국에서 생산되기 시작해서 우리 공군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 도입했고 한때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영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강릉과 수원 공군기지에서 80여 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종이 노후화되면서 F-52 전투기는 단계적으로 도태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 KF-21의 실전 배치를 추진 중인 2030년 초까지는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 F-52 전투기는 지난 2010년 2대가 훈련 도중 강원도 평창 황병산 인근에 추락해서 조종사 3명이 순직했습니다. 2013년 9월에도 충북 증평군 야산에 F-52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등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만 12대가 추락해 사고 단골 기종으로 불려왔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최첨단 F-35A의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서 조종사가 동체 착륙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군 당국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관악리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관련 소식 김동경 공군 예비역 대령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령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속보로 들어온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순직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저도 우리 후배 조종사의 무사견을 기원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차차프한 소식을 들어 참 안타깝습니다. 예, 탈출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탈출을 하긴 했으나 지금 순직한 채 발견이 된 걸까요? 아니면 탈출조차 못한 걸까요?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비상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거든요. 예.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엔진이 플레임아웃이라고 하죠. 엔진이 꺼졌거나 아니면 이제 조종 계통이 결함이 생겨서 더 이상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조종사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예. 이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종사가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저도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이건 이제 사고대책본부에서 조금 밝혀지겠죠. 예, 좀 더 사고대책본부의 발표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F5E 기종 자체가 좀 오래된 기종이어서 탈출이 좀 어려웠던 것 아닐까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이 F5 전투기가 예전에 사고가 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젝션 비상 탈출했을 때 안정성이 좀 문제가 돼서 공군이 이것을 전량 제로 사출기로 다 바꿨어요. 예. 그래서 제로 사출이라는 것은 이제 제로 피트, 제로 나트,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사출을 하면 사출될 수 있도록 그걸 전량 조종사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전투력 저하의 문제 있어서 그걸 다 바꾼 상태인데 예. 일단 이젝션을 조종사가 하게 되면 비콘이라는 게 울립니다. 모든 탈출을 했다는 정황을 이제 라디오 비콘으로 알려주거든요. 네. 일단 그게 비콘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부터 시작이 되겠죠. 아마 안 나왔다면 비상 탈출 자체를 하기 힘들었을 거고 아니면은 나왔다면은 나온 다음에 어떤 다른 상황이 있었는지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탈출 시스템 자체는 마련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F5 예. 전량 다 제로 사출이라는 건 가장 신뢰 모든 전투기에서 다 제로 사출을 지금 신형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문제는 아마 거론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무사기한을 바랬는데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이 된 것으로 저희에게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수원 공군기지에서 이륙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고 지점과 그렇게 멀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렇다면 이륙 과정에서 추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황상 그렇게 되겠죠. 수원 비행단 서쪽 남쪽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예. 이륙 단계에서가 아무래도 항공기가 취약한 게 이륙이나 착륙 단계 가장 좀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리상 이륙 단계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륙 단계에서 추락을 했다면 원인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지금 단계에서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좀 힘든데 아무래도 이륙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F5가 이제 엔진 추력이 좀 낮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것도 사고 대책 본부에서 나오는 정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대령님은 예전에 F16 직접 조종하셨잖아요. 비상탈출 경험이 있으십니까? 비상탈출은 하지 않고요. 예. 비상탈출 하셨던 분들을 직접 봤죠, 제가 옆에서.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이 가장 좀 위협적이었다, 위험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던가요? 조종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기체를 버리고 싶지 않죠, 일단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 버렸을 경우 우리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조종사들에게 이제 헤지테이션이라고 해서 머뭇거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네. 대한민국 전체가 도시화돼 있잖아요. 예. 이런 사고에 상당히 조종사들이 위압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예. 상당히 안전에도 위협을 느끼고 또 위압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서서 저희 취재기자가 얘기한 대로 F5 기종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고요. 새해 들어서도 얼마 전에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그런 사고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대책은 없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얼마 전에 F-35A 동체 착륙이 있었고 예. 이번 오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항공기들은 전혀 다른 기종들이고 별도의 다른 비행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을 하겠지만 그 두 개의 연관성은 제가 보기에 좀 찾기가 쉽지 않고요. 네. 기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항공기 관리나 지휘 측면에서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요. 예. 그런 측면으로 해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런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군하고 그리고 조종사들 이 사기가 저하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접 F-16을 조종하셨던 공군 비행사, 그러니까 김동경 공군 예비역 대령 연결해서 오늘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조종사 순직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지난 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진전됐다고 평가받는 겁니까? 네, 비행 거리나 최대 속도 등이 지난 5일보다 진전됐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27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발사체의 비행 거리가 700km 이상, 또 최대 고도는 약 60km,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엿새 전인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비행 거리가 700km에 미치지 못하고 또 비행 최대 속도는 마하 6이지만 꾸준히 유지하지는 못한 만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주장은 과장된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요. 북한이 엿새 만에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주에 드는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직접 재반박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합참은 현재 한미정보당국이 발사체의 재원과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탐지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별도의 입장도 냈는데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지난 5일 유감이라는 표현 없이 우려한다는 입장만 내놓았던 것에 비하면 수위가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네, 북한이 연초부터 잇따라 미사일 발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의도는 뭘까요? 네, 오늘 발사는 지난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더 주목됐습니다. 다만 북한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만큼 유엔 회의에 대한 맞대응보다는 이번에도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시험 발사라면서 국가의 고유 권한을 내세울 것으로 간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 1위 등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대비태세 점검 등과 관련해서 새해 벽두부터 광기를 부리며 짙은 전운을 몰고 왔다. 이렇게 비난했는데요. 앞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의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리고 도발이 아닌 방위력 강화 차원의 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통일 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자막으로 속보로 전해드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 건물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떨어진 구조물은 공사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안전조치를 하고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공사 현장에서 한쪽 외벽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장 취재기자가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 중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차된 차량들을 덮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난해 광주에서 역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지금 광주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났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장에 취재기자가 도착을 했다고 해서 급하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까? 네, 연결돼 있습니까? 나연호 기자?
광주에 나영희 있는 기자. 아파트 이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떨어진 구조물이 현장에서 지금 보니까 주차된 차량을 덮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류를 줘야지. 네,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광주 사고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 시 아파트 이 건물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현장의 모습 굉장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수라장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모습처럼 현재 건물의 고층 부분이 종이장 찢겨 나가듯이 완전히 잘려나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고요. 이 현장에는 소방 당국과 그리고 경찰들 현장에 와서 굉장히 분주하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현장의 모습을 하나씩 보면요, 이렇게 건물 가림막으로 쓰였던 곳이 완전히 붕괴돼서 없어져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철근 구조물이며 콘크리트며 굉장히 어지럽게 널려 있는 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 외벽에서 떨어져 나간 이 잔해들이 덮치면서 현장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차량 여러 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후 4시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요.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떨어진 구조물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덮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9 구조대는 현장에 출동해서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현장에서 정리 작업과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20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 범행에 가당한 혐의로 입건된 이 씨의 아버지가 오늘 아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남기고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을 해서 차량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실종된 이 씨 아버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신고가 접수된 뒤 벌써 9시간이 넘었지만 이 씨 아버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여동생은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자택 인근 CCTV를 분석하면서 이 씨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씨 아버지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집을 나섰고 인근 주차장까지 걸어가 차를 타고 동네를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차로 여기저기를 이동한 데다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않아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파주경찰서 강력팀은 물론 횡령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강서경찰서 수사팀까지 투입해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이 씨 아버지는 횡령자금 은닉 등에 가담한 혐의로 며느리와 딸에 이어 경찰에 입건돼 오늘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이 씨의 횡령자금으로 금괴와 부동산을 사들이고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이 씨 부인과 여동생, 처제 부부 등을 어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씨의 아버지의 집에서는 어제 남은 금괴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8시쯤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 이 씨의 부인과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이 씨 아버지의 집에서 남은 금괴 일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앞서 이 씨가 산 금괴 851kg 가운데 500kg은 지난 5일 집에서 발견됐고 남은 금괴 가운데 254kg, 202억 원어치를 이 씨 아버지 집에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숨겨진 금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4시간여 가까이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 씨의 아버지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며 특이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자정을 넘겨 4시간 동안 집안 곳곳을 살폈고 이 씨 아버지는 오늘 새벽 집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영향으로 수도권 선별검사소 인파는 주춤한 모습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당국은 방역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광장 선별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이 선별검사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지금은 조금 한산해졌다고요? 네, 이곳 선별검사소는 검사 시작 전부터 천막 밖으로 줄이 길게 늘어서곤 했는데요. 지금은 검사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서울 앱을 통해 확인해 보니 서울 시내 선별검사소 대부분이 혼잡도 보통, 다시 말해 대기 시간 30분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던 12월 중순에 혼잡도가 손잡이나 분빔을 가리켰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곳 서울광장 선별검사소에는 2주 전만 해도 하루 2,000명이 넘는 검사 수요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 1,300여 건을 시작으로 지난주 검사량이 평균 1,200여 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12월 중순 많으면 하루 70만 건을 넘어서던 전체 검사 건수 역시 어제 하루 2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강도 거리 두기가 이어지면서 검사 수요와 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6일에 종료되는데요. 금요일에 거리두기를 추가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이 결정날 예정입니다.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줄어든 가운데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방역당국은 지표가 호전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위험 요인이 함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주 변이 검출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하루 75만 건 정도인 검사 역량을 85만 건까지 늘려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을 PCR 검사 우선순위로 두고 후순위 검사자들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검사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방역관리, 의료대응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선별검사소 앞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2년 넘게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성인 5명 가운데 1명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우울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재작년부터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분기마다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달 조사 결과를 그래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응답자의 우울 점수를 매겨봤더니 총점 27점에 10점 이상을 받은 비율이 전체의 18.9%로 나타났습니다. 10점 이상이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우울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연령별로 보면 우울 위험군의 비율은 30대에서 27.8%로 가장 높았습니다. 13.8%인 60대와 비교하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 분석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우울 위험군이 33%에 달해서 모든 성별과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2주간 자살 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13.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한 비율 역시 30대에서 1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가 17.3%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우울 위험군과 자살 생각 비율은 가장 악화했던 1분기와 비교하면 약간 나아진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코로나19 장기화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본격화하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님 깊은 골로 한지생이 내려온다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하드 파워를 완비한 국가입니다. 소프트 파워를 혁신 국가입니다. 개방형 국가,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세계 5강 이 말을 하는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대남이냐, 이대녀나 선택해서 여냐 선택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죠. 왜 선택해야 됩니까? 여성 청년, 남성 청년들의 갈등이 마치 표면화된 것 같고 거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한쪽에 편승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봄이 내려온다. 봄님 깊은 봄이 내려온다 봄님 깊은 골로 한지생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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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내려온다 봄님 깊은 골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까지 D-5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신경제 비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세계 5강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늘 신년 회견을 가졌죠.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또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여야는 또 TV 토론을 두고서 공방을 이어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오늘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두 유력 후보가 공약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보니까 세계 5강 진입, 그리고 또 디지털 일자리 100만 개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공약을 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모급여 100만 원, 또 임대료 나눔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진 원장님. 네.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경제 대통령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 선거의 영원한 슬로건이 경제 대통령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예. 예.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조는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경제 대통령.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 그랬군요. 예, 나머지 후보도 대부분 표현만 약간씩 달랐지 다 대통령, 경제 대통령 얘기합니다. 예. 다만 이게 다 똑같다 모든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이거를 놓치거나 소외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대통령 후보들하고 나는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가 더 경제 대통령이 근접하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대통령 이미지 그 어떤 역량, 설득력 이런 부분을 선점하는 사람이 표심에 대단히 유리하죠. 네. 예, 뻔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바로 경제 대통령입니다. 그렇군요. 자, 잠시만요. 뉴스 속보가 잠깐 들어와서요. 잠깐 뉴스 속보를 전해드리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닷새 만에 다시 또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앞둔 시기에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시험 발사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남북관계 긴장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북풍 관련해서 이슈를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은호 해설위원님. 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상당히 구체적인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공약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참 힘든 목표죠. 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일단 개인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네. 그리고 세계 5대 강국, 예. 그리고 코스피 5천 달성.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네. 우리 지금 GDP 규모가 한 12 정도 됩니다. 이것에서 5위라고 하면은 앞선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영국, 프랑스 제친다는 영국, 프랑스도 제치겠다. 그렇습니다. 인도 제친다는 거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지금 한 3만 5천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달성하는 데 걸린 시점이 한 11년 걸렸는데 예. 그것을 임기 내는 어렵겠죠. 그래도 하여튼 5만 달러 달성하겠다. 코스피가 2,000에서 1,000에서 2,000 올라간 게 2007년입니다. 네. 그렇게 작년에 3,000 올라갔다 지금 다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5,000까지 올리겠다.
하여튼 어떻게 좋게 말하면 장밋빛 구상이고 네. 나쁘게 표현하면 허황된 구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런 공약을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라고 뭐 말은 못하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먼 미래에 대한 목표도 아니다. 하여튼 그 시작을 열겠다라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 나름 의미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책 비전을 제시했고 경제 관련 비전, 신경제 비전 발표 내용 평가해 주셨는데요. 최진 원장님께서는 경제 상당히 중요하고 선점하는 효과가 크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래간만에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 기억이 나고요. 오늘 공약은 임대료 나눔제, 또 부모 급여 지급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에 설명하셨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원대한 국가 그랜드 플랜을 제시를 했다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파격적인 민생 플랜을 제시했다라고 봅니다. 보면 부모가 애를 낳으면 출산하는데 100만 원, 매달 100만 원 주는 겁니다. 1년 1,200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을 장려하는 정책인데요. 그리고 임대료 정책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과 국가, 3분의 정부가 1씩. 3분의 1씩 낸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면 임차인이 33만 원, 임대인이 33만 원, 국가가 33만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과거에는 저도 생각도 못했던 상당히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민생 정책들이 뭐 저는 좋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책, 민생 이런 경쟁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대통령 선거는 미래 투표다. 그래서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고 승부하는 선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후보 이런 공약 내놨지만 실제로 실천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공짜 공약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자녀 출산에 관한 이런 좀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 점을 또 유의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선거 때 무슨 말은 못하나. 이거 유명한 어록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선거 때 한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것도 어떤 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후보 간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발생하느냐. 구별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실행하느냐.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공약해요. 공약 안 하면 바보지요. 안 하면 나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실현 가능성인데요. 두 후보는 이제 장담한다,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추은호 해설위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가능합니까? 이 공약들? 일단 굉장히 어렵죠. 네. 두 후보 다 만약에 제시한 공약들을 이행한다라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그 5대 강국 그리고 코스피 5천 그리고 뭐 국민소득 5만 달러 한다라고 만약에 임기 내에 달성한다라면은 정말 불세출의 시대다라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말한 대로 부모 수당 그 1인당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을 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라면은 정말 윤석열 후보는 민족 소멸의 위기를 막은 지도자로 이렇게 평가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임기 내에 달성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줄 알면서도 이런 공약, 파격적인 공약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뤄야 될 목표들을 그리고 비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저는 의미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진 원장님 뭐 30년 넘게 정치를 현장을 보셨으니까 취재도 하시고 지금 나오는 공약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공약들과 비교해 보면?
근데 이재명 후보가 바로 딱 제가 하고 싶은 말, 정답을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후보 누구나 다 공약한다. 예. 그거 안 하면 바보다. 예. 예. 그거 안 하면 오히려 나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소리 똑같다라고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좋게 말하면 재밌고 솔직하게 토론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 공약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각각의 후보들에도 전문가들이 나서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정말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약, 정책, 검증, 기관, 단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없습니다 중요한 지금 대목입니다. 대한민국에 대선 때마다. 네,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에는 공약검증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없는데 그건 제가 확실히 연구를 안 예. 해봤습니다만은 해외에서는 전문가들, 객관적인 전문가들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죠. 근데 예. 우리는 모든 학자라든지 전문가들이 되게 대선 때 되면 거의 진영 논리에 쫙 빠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단체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뒤늦게라도 이건 공약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어떤 단체나 이게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공약을 내놨으면은 그 공약에 들어갈 돈이 있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이 설명 TV 토론에서 볼 수가 있죠. 자, 대선 후보 TV 토론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이 TV 토론 관련해서 지금 공방이 시작됐는데요. TV 토론을 KBS가 제안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TV 토론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하나는 공직선거법에 중앙선거토론위원회가 하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토론회가 3차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후보 등록 이후에 2월 21일, 25일, 3월 2일 이렇게 3차례로 날짜가 잡혀 있는 거고요. 잡혀 있군요. 예. 그것 말고는 네네. 방송사라든가 아니면 단체들이 후보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할 수도 있게 선거법에 예.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네네. 지금 오늘 논란이 된 것은 KBS가 방송사가 주최를 하겠다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측에 제안을 한 제안을 내용입니다. 했고요. 예. 거기에 원래 어제 하자라고 민주당 측 주장에 따르면은 네. 어제 실무회의를 하자라고 해서 가봤더니만은 민주당 주장은 우리밖에 안 와 있더라.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안 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월 18일에 자기들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의를 했었다라는 거고요. 예.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인 날짜, 실무회의 날짜를 제안받은 바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후보들 방송사 토론을 다 일일이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두 당이 만나가지고 예. 전체적인 틀을 한번 짜자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후보 토론을 몇 번 할지 그 틀을 짜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KBS가 먼저 제안을 했고 각 방송사들도 TV 토론을 지금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TV 토론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 화제가 됐었던 대선 후보 TV 토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엄지민 앵커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대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후보들 간 뜨거운 경쟁을 펼칠 TV 토론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토론 3번 외에 각 방송사도 TV 토론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선대위, 벌써부터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과거 치열했던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있었던 후보들의 말을 통해서 누가 기회를 잡았고 또 누가 실점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5년 전이죠. 2017년 19대 대선 토론으로 가보겠습니다. 토론은 모두 6번 진행됐는데요. 당시 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토론이었기 때문에 후보 검증의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이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잠시 뒤 보여드릴 장면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도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는 장면인데요.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아니,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당시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37%까지 올라가면서 1위 문재인 후보와의 골든 크로스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MB 아바타라는 프레임이 안 후보의 발목을 잡았고 TV 토론회까지 등장을 하면서 대선 패배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보세요.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네,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공방을 벌이다가 문 후보가 이보세요라고 말하며 언성이 높아진 장면인데요. 버릇이 없다고 한 홍준표 후보. 알고 보니 문재인 후보보다 2살 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IMF 극복되고 경제가 엄청 좋아졌다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이회창 후보입니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권영길 후보가 살림살이 나아지셨냐는 이 한마디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단일화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노무현 후보가 TV 토론의 수혜자란 이야기가 많았지만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도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대선에서 3.9%인 95만 7,148표를 얻으면서 주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대선 후보 TV 토론은 199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TV 토론회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그 덕을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희우 여사도 당시를 기억하면서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가 왜곡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선까지 이제 57일 남았습니다. 과연 20대 대선 TV 토론회는 누구에게 기회가 될까요? TV 토론은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등 4명이 참가해서 토론 실력을 겨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무대를 경험해본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 그리고 정치신인 윤석열 후보가 맞붙는 이번 20대 대선 후보 TV 토론이 과연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생각이 나시죠? 과거 TV 토론. 초창기에는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TV 토론은 실제로 영향을 못 미쳤다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최진 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TV 토론 처음 시작됐을 때 그 영향력과 지금 영향력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오랫동안 한 30년 연구하면서 보는데 전체 표심을 10으로 본다면 4 정도는 인물론. 예, 그 사람의 어떤 화법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도덕성, 인간적인 면모가 4. 나머지 4는 정당과 정책. 예, 그 사람이 소속된 정당이라든지 정책 능력 이런 거 보고요. 나머지 2 정도가 마지막으로 이제 TV 토론의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 프로테지는 적지만 중요한 게 4대 4는 선거 막판에 가면은 인물로나 정당 정책은 팽팽해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부동층, 중도층, 이번에는 중도층 움직이는 결정적인 거는 이 나머지 4, 4, 2 중에 2가 판가름을 하기 때문에 프로테지는 주피만 이 중에 1, 절반만 움직여도 그 판세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V 토론은 부동표, 중도층의 일부를 움직이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 일부가 대세에 판가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주 중요하죠. 보통 대선은 1, 2%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TV 토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은 해설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번 TV 토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재명 특히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의회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의도 정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두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할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오랫동안 노출돼 있는 인물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은 어떤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표가 좌우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에 무당파 같은 경우에는 이 TV 토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일단 고령층이 TV 토론을 많이 볼 겁니다. 오래 네. 시청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대선의 특징이 20, 30대의 그 행보가 아주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20, 30대가 중도층이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20대, 30대가 TV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은 SNS로 연동된 것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죠. TV 예. 토론에서 잘한 것들, 실수한 것들을 이렇게 짜깁기해서 퍼나르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파급력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강화될 거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TV 토론의 이제 중요한 법칙 변하지 않는 그 공식이 있는데요. 네. 일단 차가운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유리하다. 네, 그리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그렇습니까? 동서고금 말고라고 그랬습니다. TV 토론의 중요한 공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똑똑하고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날카롭고 예리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있군요. 그 미국 예. TV 토론을 그래서 예를 많이 드는데 네. 엘 고어와 부시의 TV 토론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아. 엘 고어가 잘생겼죠. 예. 그리고 말도 뭐 거침없이 토론도 잘했죠. 토론도 잘했고 그래서 예. 누구나 다 TV 토론을 압도한 엘 고어가 우세할 거다라고 했지만은 그 이후에 TV 토론 끝난 다음에 호감도 조사를 해봤다면 오히려 부시가 높았습니다. 뭐냐면은 예. 부시가 현안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하기는 했지만은 예. 그래도 이웃집 아저씨 같다라는 점들이죠. 예. 그러니까 머리로만 TV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더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주목되는 부분. 머리보다 가슴이다. 네, 예, 맞는 뭐,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극적 화해 이후 지금 지지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 이후 나온 여론조사 두 가지 여론조사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나왔죠. MBC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7.1, 윤석열 후보가 30.5 이렇게 나왔고요. 안철수 후보가 13.6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0.1, 윤석열 후보 34.1, 안철수 후보 1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확실히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준 원장님, 예.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극적 화해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거든요. 네, 예. 그게 지금 지지율에 어느 정도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 여론조사 그 이후로 보면요. 네. 이재명 후보는 큰 변화는 없는 상태. 네. 좋게 말하면 유지, 이 안 좋게 말하면 정체, 네. 박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예.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는 멈춤. 하락세 멈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상승, 지속적인 상승. 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은 이제 변화가 오고 있는 건데 네. 아직 윤석열 후보가 반등하기에는 특별하게 눈길을 끌 만한 건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정체 하락이 멈춘 것만 하더라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추운 해설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그 상승세. 네. 어떤 여론조사는 15%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10% 초반대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저는 20대, 30대가 가지고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20대, 30대가 시작을 했고 물론 윤석열 후보로부터 이탈한 층들이 많이 왔죠. 그리고 20대, 30대에 더 살이 붙어서 일부 중도층이 붙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세대별로 연령별로 고른 그런 득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고착화될지 아니면은 일시적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지만은 하여튼 20대, 30대가 안철수 후보의 상승, 삼강구도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만약에 허물어진다라면은 그
그것도 역시 20대, 30대가 안철수 지지를 처리할 때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서로 이제 자기 당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앞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 이준석 대표의 말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계속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쭉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10에서 15%대도 박스권, 15에서 20도 박스권, 20에서 20도 박스권, 또 35에서 40대는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쭉 추세를 한 1년 보면 쭉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요.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좀 뭐라고 할까 강고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간 조사에서는 금요일자 리얼미터가 지난주 조사했을 때 상승이 일부 목격되었고 저희도 당내 조사가 있는데 토요일 조사가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간 진행한 조사에서는 상당한 반등세가 있었다. 1월 6일 날 시행했던 조사에 비해서 1월 8일 날 시행했던 조사에서 강한 반등세가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되었다는 것까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골든 크로스 한 이틀 걸렸다가 혼자 그냥 그렇게 느끼시고 쓰신 거군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다가 예전에 홍준표 대표처럼 몇 천만 원 두들겨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양측의 예상이 다른데요. 결과는 계속 나올 여론조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두 분께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젠더 이슈가 지금 중심에 서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 쪽은 다분 좀 여성 쪽에 좀 공을 들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쪽은 좀 남성 쪽에 공을 들이는 것 같은 모습으로 약간 대비 효과를 오는데 이건 어느 쪽이 유리하냐 각각 후보들의 관점에 보면 해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군요. 20, 30대의 관점에서 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20, 30대는 마지막까지 지켜볼 겁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표, 젠더 표를 가져오려면 상당히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성을 들여서 공약을 계속 제시를 해야 나중에 3월 8일이나 3월 9일 날 그래 오케이 알았어 하고 20, 30대는 그 어느 한쪽에 표를 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성, 남성의 마음끄러운 반짝반짝하는 그런 젠더 흡수표 이거는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표심을 얻을 수 있다. 이게 MZ세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막판 결정. 20, 30대 청년 표심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여성가족부 폐지는 20대 남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빠진 것이 20대, 30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은 그 여성가족부 해체라든가 아니면 군 장병들의 월급을 200만 원 이런 이슈들을 던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20대 남자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들의 표를 이탈을 막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구체적인 정책이 뭐냐, 재원을 어떻게 했냐 이거로 돌아가면 좀 복잡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제목 하나만은 윤석열 후보가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 했더니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이사를 방해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민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만 시행사 측이 막무가내로 현관문을 용접해버리거나 전기를 끊는 등 협박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강기에서 인부들이 드럼통을 들고 내립니다. 현관문 앞에 드럼통을 쌓아 올리더니 난데없이 용접하기 시작합니다. 입주민이 치워달라고 항의하자 쇠막대기를 두드리며 위협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하순부터 입주가 허용됐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공사가 수년간 지연돼 채권 채무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입주민 피해를 우려해 구청이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런데 입주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돌연 시행사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공사비 1,760만 원을 내야 한다며 이삿짐이 들어가는 걸 막아 선 겁니다. 근거 없는 요구라며 거절하는 입주민에 대해선 시행사의 횡포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예 현관문을 용접해 이사는커녕 집을 드나드는 것조차 불가능하도록 봉쇄해버린 겁니다. 시행사 측은 입주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개의치 않고 이렇게 문을 용접해서 막아버렸습니다. 이미 입주한 집은 비어있는 틈을 타 현관 잠금 장치를 부숴버리거나 오븐과 에어컨 같은 내장형 가구를 멋대로 떼가기도 하고 단자함을 망가뜨려 전기를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제 일상적인 뭐 생활하든가 이런 게 패턴이 조금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와이프가 이거 상황이 이러니까 혼자서 출입하기를 좀 꺼려해요. 시행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단체 소송을 통해 애초 약속된 잔금만 치르면 된다는 법원 확정 판결도 받았지만 시행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정 판결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문 용접이나 아니면 문 떼는 작업이나 이런 거를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은 자신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정식 입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공사비 요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법원 집행문도 인정할 수 없으니 직접 법원에서 집행관을 데려오라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현관문 앞에 드럼통 등을 설치한 건 돈을 안 낸 사람들에 대한 시위였다며 오히려 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따고 들어갔으니까 저희도 약간의 시비를 한 건데 솔직히 여기가 우리는 입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시행사의 협박과 횡포에 못 이겨 입주민 상당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공사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현관에 CCTV를 설치하고 장기 휴가까지 내가며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 전해드린 광주광역시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 외벽 일부가 떨어져 나간 사고 현장을 다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부상자 1명이 나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사고 발생은 오늘 오후 3시 45분쯤이고요. 현장 안전 진단이 끝나고 나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인명 구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연우 기자. 네,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가 적어야 되고 없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장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 소방, 이 당국과 그리고 경찰, 한전 직원들이 와서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뒤로 보시면 이렇게 소방차가 있고 현장은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편을 보면은 이 아파트 건축 현장 가림막이 무너져 내려서 이 도로를 덮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만 덮친 게 아닙니다. 도로에 이 차량들이 10여 대가 있었는데 이 10여 대를 덮치면서 이 재산 피해까지도 난 상황입니다. 이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후 3시 45분입니다. 이 서구 광천동에 있는 아이파크 공사 현장인데요. 공사 중인 아파트 상층부 외벽이 무너졌습니다. 층수로는 23층에서 34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이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있던 3명은 스스로 힘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에 38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이 인력 130여 명과 장비 40여 대를 투입했는데요. 안전 진단을 한 뒤 구조 인력을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관련 소식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지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햄버거, 커피 가격 인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4캔에 10,000원 하던 편의점 맥주도 종적을 감출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치솟는 물가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줄줄이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난해는 예. 지난해 전체 물가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예. 연간 상승률이 2.5%입니다. 네. 자, 문제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왜 문제가 되느냐? 대부분의 이제 공산품이나 이런 먹거리가 물가 연동제를 시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물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2%, 3%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깝게 이게 접하는 음식값 보면 몇십 %씩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에 부동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이에요. 네. 그거 보고 들어갔다가는 낭패당합니다. 은근슬쩍 10,000원이 아니라 11,000원으로 올랐어요. 자, 10,000원에서 11,000원 10%네요. 그렇죠. 예. 아니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2.5%인데 그러니까요. 소비자가 받는 체감은 4배가 더 오른 겁니다.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맥주 가격의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가 여러 가지예요. 일단 이제 맥주 원재료인 밀, 홉,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게 캔에 포장을 해야 하잖아요. 알루미늄 소재도 또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또 주세가 개편이 됩니다. 오늘 4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연료비 연동제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반영되게 되다 보니까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오늘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20.8원. 네. 탁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1원 정도 인상이 되는데 이게 왜 1원, 20원은 체감폭이 적은데 상대적으로 오르는 건 1,000원, 뭐 2,000원 단위로 그러니까요. 오르느냐. 네. 이게 참 관건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건 세금이 오른다는 건 국가가 가져가는 주세가 오른다는 얘기고요. 사실 이 출고하는 이 맥주 제조업체들이 출고 가격을 또 올려요. 세금을 반영해서. 예. 근데 그 출고된 가격을 누가 가져가느냐? 도소매 업체들이 가져가거든요. 여기서 한 번 더 가격이 뜁니다. 그러면 도소매 가격은 또 일반 소매점에 가져다 줘야 돼요. 네. 또 여기서 가격이 또 한 번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인상폭은 물가 상승률의 4배, 많게는 4-5배 이상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맥주 4캔 못 먹는다고 하니까 청천벽력 같다. 4캔에 10,000원 하는 거 못 먹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 맥주뿐만이 아니라 스타벅스 커피 가격도 오른다고 하거든요. 비슷한 이유입니까? 맞습니다. 7년 6개월 만에 올라요. 그리고 이제 이 스타벅스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네. 매출 2조 원에 달하는 국내 1위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커피 프랜차이즈 2위부터 7위까지 매출을 합쳐도 스타벅스랑 비견이 안 돼요. 그렇군요. 하루 예. 보통 한 80만 명이 이 커피숍을 이용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는 13일부터 음료 가격을 인상하겠다. 물론 뭐 100원 단위, 많게는 400원까지 올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메리카노는 뭐 톨 사이즈의 경우 4,100원에서 4,500원. 그것도 10% 가까이 되는 거예요. 10% 가까이 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두라는 게 국내에서 재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브라질산을 수입을 하는데 브라질이 지난해 가뭄과 한파의 영향으로 해서 원두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예. 1년 새 거의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또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그걸 수입하다 보니까 물류비도 올랐어요. 여기에다 올해는 또 최저임금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인상을 결정했다라는 얘기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어르신분들 달짝지근한 믹스 예. 좋아하시잖아요. 믹스 커피도 올라요. 예. 믹스 커피도 업계 1위인 이 D업체가 14일부터 평균 출고 가격을 7.3% 인상하는데 이렇게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시차를 두고 2위 업체, 후발 업체들이 비슷한 폭으로 올리거든요. 줄줄이 오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연말 연초를 해서 지금 햄버거 가격 올랐어요. 치킨 가격 올랐고요. 각종 사이다, 우유, 콜라 같은 청량음료 가격까지 다 올랐거든요. 네. 이게 매년 이제 물가 관리가 좀 느슨한 이제 연말 연시를 통해서 특히나 선거철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좀 느슨하거든요. 그런 시기를 골라서 인상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오르고 물류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그렇다면 인건비도 오르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비슷합니다. 예. 사실 그 미국이나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그렇습니까? 예. 예.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뭐 30년 만에 최고예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물가나 이제 회복되는 고용의 속도를 감안하면 좀 더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연초부터 주식시장이 너무 좋지 않아요. 환율도 연초부터 뭐 달러당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달 실업률을 봤더니 4% 아래로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 이제 수도꼭지에 물을 잠그는 돈을 푸는 걸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를 넘어서서 이것도 줄이겠지만, 그리고 금리 인상 타이밍도 하반기가 아니라 5월, 6월이 아니라 3월까지 앞당길 수 있지만 여기다 양적으로 긴축을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을 시중에 풀어서 시중에는 달러를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긴축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니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뭐 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코인도 하락하고 있고요. 신흥국 통화 가치,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신흥국 통화 가치가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이렇다 보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리고 요새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취업도 어렵잖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당장 이번 주 한은이 금통위가 예고가 돼 있거든요. 네. 지금 기준금리 지난해 8월, 11월 두 차례 인상해서 연 1%예요. 연 1%인데 지금 미국의 긴축 속도를 보게 되면 이번 달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네 라는 거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 하반기에 한국은행은 2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뭐 5% 넘는 금리도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거의 한 뭐 1% 가까이 올랐어요. 우대금리까지 다 이제 감안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이제 이 3분기 기준,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50조 원이 육박을 하거든요. 이미 우리 한 해 동안의 GDP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에 가면 기준금리가 최저 연 1.75%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그럼 현 수준에 비해서 앉은 자리에서 추가로 이자 부담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하신 분들, 비투하신 분들 빨리 이제 부채를 좀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정부가 나름대로 이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금리도 올리고 또 긴축 정책도 펴고. 그럼 물가가 좀 떨어지겠습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또 경제도 위축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정부는 일단 상고하죠. 올해 전체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5였지만 올해는 한 2.2% 정도. 그러나 상반기에는 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 급등세, 글로벌 이제 공급 물류망이 좀처럼 상반기에 해소될 기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좀 안정이 되겠지만,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2.2%라는 건 한은의 가이드라인을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코로나19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이어서 다음 주 19일부터는 이제 손실보상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 입장이고요. 한은은 풀린 유동성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지금 정책이 좀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불안전한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네,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예. 정부의 대책이 잘 조정이 돼서 우리 물가를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라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모병제 공약을 제시하면서 병역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은 가뜩이나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데 모병제 공약에 대한 기대가 퍼지면 군 기피 현상과 병력 감소 문제가 심해지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인구 절벽으로 새해엔 군 병력이 50만 명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모병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임기 내에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모병을 통해서 전투 부상한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 군수,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는 2030년부터 상비군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안철수 후보는 징집병을 줄이고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늘리는 준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병사 월급 인상과 학군단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내놨습니다. 군 관계자, 장병 여러분들께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합당한 그런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저희도 다하겠습니다. 군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과연 모병제를 국방 예산이 감당할 수 있고 군사력 확보가 가능한지 치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특정 병역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가 중심이 아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 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게 한국국방연구원은 모병제 도입 시 2040년 상비군 병력 규모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군은 올해 여군을 전체 병력의 9.2%까지 늘리고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면서 직업군인 자원 확보에 나섰지만 가뜩이나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병제 공약으로 군 기피 현상과 병력 감소 문제가 더욱 심화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에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말기 심장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의료계 최초로 진행됐습니다. 최종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장기 이식 분야의 역사적인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심장질환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57살 데이비드 베넷 씨에게 이식된 돼지 심장이 마침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베넷 씨의 동의를 받고 미국 메릴랜드대 의료센터가 이런 수술을 지난 7일 세계 최초로 진행했습니다. 동물 장기 이식 시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문제인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 내 당을 제거한 돼지 심장을 사용했습니다. 8시간에 걸쳐 수술을 집도한 바틀리 그리피스 박사는 심장 박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혈압도 정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He's awake. He is recovering and speaking to his caregivers, and we hope that the recovery that he is having now will continue. 하지만 아직 최종 성공 여부를 확신하기에는 이릅니다. 의료진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면역 체계의 거부 반응을 주시하며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So we're preparing for the next attack on his organ. We know that the pig heart will be attacked by different soldiers in our body. 전 세계적으로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에 비해 기증되는 인간의 장기가 매우 부족해 동물 장기를 이식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연구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욕 랑곤 헬스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뇌사 환자에게 이식해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정상 작동했다는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 환자에게 이식이 이루어진 이번 사례는 수십 년간 노력 끝에 이룬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He realizes the magnitude of what was done, and he realizes the importance of it. 아울러 언젠가는 동물의 장기로 많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의학계와 환자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까지 단 1승만에 남겨온 축구대표팀이 전지훈련지에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했습니다. 손흥민 등 주전들의 부상으로 대안 찾기도 한창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일요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축구대표팀이 19시간 대장전 끝에 전지훈련지인 터키 안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예, 안틀리에 잘 도착했습니다. 안전하게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인성. 현지 도착 직후 실시한 코로나 검사 결과 전원 음성이 확인되자 가벼운 몸풀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도착 이튿날 빗속에서 이루어진 첫 훈련. 지친 기색 없는 밝은 표정으로 1시간 20분 정도 체력 회복 훈련과 미니게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에서 휴가를 보낸 뒤 곧바로 합류한 벤투 감독도 그라운드에 나서 직접 훈련을 지휘했습니다. 유럽파 선수들이 빠진 이번 훈련은 첫 발탁된 선수들을 포함해 국내파 선수들에게 벤투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을 좋은 기회인 만큼 더 굵은 땀방울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태극마크 단 만큼 책임감 가지고 죽기 살기로 뛰고 나오겠습니다. 대표팀은 24일까지 터키에서 머물며 2차례 친선 경기로 실전 감각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후 레바논, 시리아와 중동 2연전을 치르는데 1승만 거둬도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행이 확정됩니다. 최근 캡틴 손흥민과 황희찬에 이어 황희조까지 벤투호의 공격을 전담하는 유럽파 3인방의 부상이 겹치며 전력에 비상이 켜진 상황. 이들이 최종 예선에 뛰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대안을 이번 전지 훈련을 통해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올해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축구팀도 새해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을용 전 감독의 아들 이태석 선수가 또 대를 이어 황선옥 감독의 도우미를 자처했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첫 경기 폴란드전 결승골 장면입니다. 이을용의 택배 크로스를 황선홍이 왼발로 툭 논스톱 발리로 완벽하게 연결합니다. 이 득점을 시작으로 승승장구 우리나라는 4강 신화를 썼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을용의 눈매를 쏙 빼닮은 2002년생 아들 이태석이 23세 대표팀 황선홍호 새해 첫 훈련에 소집됐습니다. 아버지가 황선홍 감독과 역사를 썼듯 날카로운 왼발을 자랑하는 아들 이태석도 황선홍호에서 영광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아빠가 황선 감독님 그렇게 도와주셨듯이 저도 똑같이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 같아서 또 아시안게임 3연패를 할 수 있게. 세월이 참 세상 좀 뭐 아주 눈여겨보고 있고요. 우리 한국 축구에 또 왼쪽 풀백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전 경쟁도 뜨겁게 시작됐습니다. 보통 몸풀듯 뛰는 소집 첫날부터 젊은 태극전사들은 거친 몸싸움으로 눈도장 찍기에 나섰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 팀에서 제2의 손흥민, 황의조가 나올 거라고 선수들을 자극했습니다. 수비 뒷공간 움직임 하는 거를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볼업 쓰면서 골 찬스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왼발잡이라는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왼발 슈팅이나 왼발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계 플레이 같은 거를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23세 대표팀은 오늘 29일까지 제주도에 머물며 K리그 팀과 실전 경기를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인천과 자카르타에 이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3회 연속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그 꿈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45살 이모 씨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버지가 오늘 아침 7시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어제 저녁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이 씨의 부인과 여동생, 아버지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했고요.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1kg짜리 금괴 254개를 압수했습니다. 가족과의 공모 여부도 핵심이었는데요. 이 씨의 아버지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입건돼서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무척 매서웠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한낮에도 영하 2도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은 맑지만 서해상으로는 산발적인 눈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남 지역과 제주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의 많은 곳에는 20c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추위는 더욱 강해집니다.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강원도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과 대전은 영하 11도, 대구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과 광주는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